그 깊이 찔린 상처의 경우에는 보다 더 어떤 사망이나 중상해의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관찰에 따르자면 당시에 사망자에게 난 상처는 깊이 찔린 자창은 아니었다는 거죠. 최주변의 상처는 찔린 것이 아니었다. 칼에 찔린 구멍은 살까지 터져 피가 나온 정도에 지나지 않고 애초에 뼈가 다쳐 골수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죽은 원인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의문은 또 있었다. 피해자 최주변의 피 묻은 버선. 버선 안팎에 피는 묻어 있었지만 찢어지지는 않았다. 칼에 찔렸다면 버선도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버선의 무명천도 찢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버선 안쪽으로 살까지 터져 피가 흘렀다. 정약용의 추리는 점차 실체에 접근하고 있었다. 아마 최주변이 종기를 앓던 곳을 칼등으로 얻어맞아 터지면서 무명천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피가 흘러 버선을 적신 것 같다. 버선을 벗기기 전부터 칼로 장난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 최주변은 칼에 다친 부스럼을 따뜻한 방에서 조리해야 되는데 바람을 쐬고 참기운을 쐬어 혈관을 더 다쳤고 또한 말을 들고 섬을 져서 힘줄과 핏줄을 억눌러 부스럼의 도끼를 풀지 않았으니 죽은 원인은 칼에 찔림이 아니고 칼에 다친 뒤 조섭을 잘못하여 죽은 것이다. 최주변은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판단한 정약용. 그의 사망 원인 진단은 현대 법의학에서 볼 때도 타당한 것일까? 몸에 외상이 없으면 병사, 외상이 있고 병이 없으면 변사로 판단한다. 최주변의 경우 외상도 있고 또 병으로 죽었으므로 두 요인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럴 경우 사인을 구분해서 따져야 한다. 정약용 선생이 판단하신 것은 현대의학적인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직접 선행사인은 칼에 의해서 생긴 상처라고 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 선행사인은 칼에 의해서 나는 상처가 세균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골문, 환홍염 등과 같고, 그것이 한 달 이상 끌면서 몸 전신에 세균 감염이 퍼지는 폐혈증으로 사망한 직접 사인은 폐혈증으로 본 것 같습니다. 현대의 사망 진단은 선행 사인과 직접 사인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현대적 기법에 따라도 최주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칼에 찔린 것이 아니고 폐혈증으로 인한 병사였다. 정약용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정약용은 사건은 장난에서 출발했으며 고의적인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판결했다. 정약용의 판결을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사법연수원의 예비법조인들의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이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 같은 사건을 직접 다루게 될 주인공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에 대한 의도가 있었느냐,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칼이라는 것은 흉기 내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 그 흉기 내지는 위험한 물건으로 복사뼈 근처를 내리친다는 것은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찌른 것이 아니라 복사뼈 그 정도만 다친 것으로 봤을 때, 사건의 경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내가 상해를 하겠다, 가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자체,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살해까지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어떤 용인도 있기 힘들다고 봤을 때 과실치상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정황을 보면은 그 피해자가 뭐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을 막 했거든요. 그리고 1개월 후에나 죽었고, 그런 걸 보면은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아서 과실치사까지는 안 되고 과실치상죄 정도가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형사사법제도는 좀 무원칙적이고 비합리적일 거라는 그런 예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보다 수사에 있어서도 CSI에 못지않은 그런 과학수사가 이루어졌구나,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살인사건 수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엉터리 수사, 마구잡이식의 수사가 적질 않았습니다. 이에 곡산 부사였던 정약용은 수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흠흠신서 서문의 일부입니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를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 소홀히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 조사하는 것이 엉성하고 죄를 결정하는 것이 잘못돼 억울한 옥살이가 많아졌다. 이 서문에서 정약용은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 형옥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정약용은 또 한 번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형조참의 정약용이 수사 결론을 뒤집은 사건을 만나보겠습니다. 1799년 정약용은 형조 참의를 제소받는다. 정조의 특명이 떨어졌다. 모든 형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10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한복년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복년은 살인 혐의로 10년째 감옥에 있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대개 바로 사형에 처하는데 수사 결과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하여 10년째 사형 집행을 미루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관아에서 나온 나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마을유지 김태명의 소를 세금 대신 가져가려 하자 이를 말리는 김태명과 시비가 벌어졌다. 돈 준다고요. 돈 준다니까. 이 아저씨가 정말 돈 준다니까. 나졸을 제압한 김태명이 그의 가슴팍을 몇 차례나 무릎으로 짓뭉갰다. 때맞춰 한복년이 현장에 나타났다.